국제적인 관점과 시스템적 관점이 있는데요. 국제법은 국제조약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소위 하드로라는 게 있습니다. 딱딱한 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약을 글자 그대로 적어가지고 우리 서로를 지키도록 하자 하고 맺는 그런 국제법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냥 관습법적으로 이거를 소프트로라고 부르는데요. 관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권고문이나 결의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행동 패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약 같은 경우는 이 워딩 자체 단어를 하나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서로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은 경우에 결의안, 유엔의 결의안이나 또 권고문 같은 소프트로를 통해서 국제적인 규범을 형성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유엔 차원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NGO 단체라든지 또 뭐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낼 때 이미 체결된 국제조약의 의미를 재해석을 합니다. 이런 인권이란 이런 뜻이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인권의 개념에 추가적인 내용을 붙인다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아젠다를 이제 만들어내서 또 그 아젠다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형성해서 이제 각 회원국의 내국법을 좀 피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안, 레졸루션이나 뭐 레커멘데이션, 권고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서에서 어떤 용어가 정의가 된다거나 이 문서에서 어떤 용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했을 때는 향후에 국제 조약을 맺을 때 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소프트로를 굉장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시스템적 관점으로는 유엔이 두 가지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엔 헌장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어떤 국제 조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제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유엔 총회와 유엔 사무국 그리고 이제 조약으로 만들어진 자유권위원회 이 세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1.2-1 여기 보시면 유엔 헌장, 차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엔 총회가 있죠. 유엔 총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엔의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유엔 총회 산하에 우리가 인권이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15개국 국가가 유엔의 평화유지관을 파견한다거나 그런 유엔이 어떤 물리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 결정을 내리는 곳이고요. 이 유엔 총회 산하에 있는 인권이사회는 유엔국들, 회원국들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곳입니다. 근데 이 인권이사회의 파워가 강해지게 된 그 계기가 2006년에 시작된 UPR이라는 게 있습니다. 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해가지고 각 회원국들은 4 내지 5년에 한 번씩 자기 나라의 인권 현황을 조사를 해서 유엔에 보고하고 그것도 유엔의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권이사에서는 오늘 문제가 된 특별조사관 내지는 독립조사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임을 해서 어떤 주제나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인권이사회가 굉장히 이 성 정체성 또는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한 여러 가지 결의안들을 만들고 했었는데요. 특별히 2011년 6월에 어떤 결의안을 채택했었냐면 성적 정체성과 젠더 아이덴티티에 관한 인권 결의안 이런 거를 채택을 해가지고 유엔 차원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아이덴티티에 기반해서 개인을 차별하는 법이나 관행이나 폭력 행위 등을 연구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또 이런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기관이 유엔에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기문 사무총장 때문에 이 유엔 사무국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느낌이 들 텐데요. 그 사무국 산하에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OHCH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인권 문제를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재임하시는 내내 미국에서 여성 납득권과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유엔 인권고등판구관실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2011년에 그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2013년에는 전례 없는 유엔의 그 LGBT 평등에 관한 글로벌 공교육 캠페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상에서 이런 그 성소수자 내지는 그 성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분들이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인 바가 있죠. 이게 이제 헌장에 기반해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권이사회와 그 다음에 인권고등판구관실 이 두 곳이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국제조약으로 설립된 기반 그런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이제 규약 기반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유권위원회라는 문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원래는 이 규약 기반 시스템에 6개의 다른 위원회들이 있어요. 여성의 인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위원회도 있고, 뭐 장애인을 위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자유권위원회라는 것은 국제조약이 있죠. 특별한 조약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조약이 이름이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라는 그런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권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이 국제조약을 각 회원국들, 그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죠. 특별히 자유권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에서 개인이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유권위원회에다 클레임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권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받아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서 그 회원국한테 통보를 해줘요. 이 과정이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이 권고를 받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사법부는 이게 국제법인가 보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좀 잘 따라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는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엔의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조사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사실은 저희가 좀 풀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는 성소수자 인권 조사관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 명칭은 Independent Expert라고 해서 독립 전문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엔의 성소수자를 위한 그 인권 침해 현상을 조사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권조사관을 임명하자라는 결의안이 HRC 32-2라는 결의안이 통과됐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2016년 6월 3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고 사실은 2017년부터 이분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2011년 11월 6일에 그 아프리카 그룹이라는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결의안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결의안에서 말하는 성소수자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국제법상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 결의안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좀 두고 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프리카는 이미 에이즈 때문에 2,500만 명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표를 이제 붙였었는데 2016년 11월 21일 1차 투표 때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무슨 소리냐 이 인권조사관은 바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는 쪽에 있었고요. 아프리카나 또 이슬람 계열이나 이런 쪽 아시아 계열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이 선진국들이 약간의 차이를 이겼죠. 84대 77 이렇게.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1차 투표 때도 미국과 이 선진국 편을 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는 미국 그 기독교 법률가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미국 최대 단체인데 이분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스위스하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이런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그 한국의 반동성애 진영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지금 한국이 친동성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국가장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12월에 2차 투표를 이제 최종 투표를 할 텐데 이거를 좀 막아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의장국인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반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권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연락을 저희가 받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교부도 저희가 방문을 하고 기자 간담회도 내고 성명서 보도자료 이런 거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그 담당했던 게 국제기술과였는데 그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외교부의 그 입장은 우리나라의 인권 정책은 법무부 관할이고 외교부는 이제 국제기구 같은 데 가서 투표권을 이행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약간 책임을 회피하시는 그런 문장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12월 19일에 최종 투표가 됐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미국과 함께 승승장구가 편에 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UN 성소수자 인권 조사관이 활동을 내년에 올해부터 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난 11월 30일에 임명이 된 태국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태국의 어떤 출렁포른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다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지대하게 관심도 많으시고 그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임기가 3년이고 무려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6년 11월 30일 자기가 이제 뽑히면서 그 일가라는 그 국제단체가 있어요. 국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연합회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그런 단체가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분이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성소수자 인권 조사관이 되었으니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동성간 성행위를 이제 헌법상 범죄로 다루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오케이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동성애라는 것은 병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병이 아닌 거를 치료하겠다라는 전환 치료는 금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소수자들이 공식적인 이 국가공공문서상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신의 그 내추럴한 자연적인 그 남성의 여성을 바꾸려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가 결혼을 하고 있다가 내가 여자로 변하겠다 하면 뭐 이혼을 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없애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좀 특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성적 다양성을 문화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거하고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성적 다양성을 문화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것은 기독교처럼 그러니까 종교나 이 믿음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걸 좀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퀴어 신학하시는 분들은 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트 교수님 얘기로는 그런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종교 내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또는 옹호하거나 또 괜찮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좀 자꾸 찾아내가지고 이걸 좀 확산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마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교육인데요. 공교육을 통해서 유아기 때부터 성별의 구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뭐 동성끼리 서로 좋아하고 뭐 같이 살고 이게 이것도 문제지만 이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서구 사회의 그 주류 시스템이 젠더 메인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딱 구별이 돼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너는 너의 기분에 따라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단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떤 뭐 창조주가 너에게 결정되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네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또는 아시아 유교 문화권이나 이슬람 문화권까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3번에서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성소수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러이러한 전략과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이 보호를 받는 대상이 누군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늘상 익숙한 거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제 LGBT로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작년 10월에 미국을 갔더니 그 컨퍼런스 기간 내내 LGBTQ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Q가 뭐냐? 자기들 잘 모른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퀴어 또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 근데 최근에는 LGBTQ에다가 I까지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I는 또 뭐냐? 인터섹스라는 거예요. 이것도 도대체 뭔가 또 어떤 데는 이제 P까지 해서 판섹스 막 이런까지 성적 지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까지 확장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이런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전략적으로 활동한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조사관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그 보호 대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옹호하겠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결의안 자체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결의안을 낼 때는 원칙이 있어요. 그 결의안의 내용이 이제 명확하고 이제 특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문을 보시면 굉장히 제너럴하게 인권을 보호하고 뭐 잘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모호한데 이 태국의 비트 교수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제 특정해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은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관점이 있죠. 객관적이지 않은 굉장히 그 동성애 옹호, 친동성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활동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성소수자들의 성행위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은 이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노프라블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자연적인 이성간의 성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성행위에 불과하다. 자기 취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동성과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19개 국가고요. 여기 이제 영국을 4개로 이제 쪼개면 23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한 20개 남짓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5개 국가들은 여전히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 받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나라와 같은 헌법상 이렇게 범죄로 치지는 않지만 국민 정서상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인류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 장애인은 어느 나라 누가 봐도 보호받아 마땅한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죠. 또 뭐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해서 안 된다. 인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다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지구상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1 이상 되는 나라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구적인 관점에서 이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이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 동성 간의 성행위가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심한 나라도 많겠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인권을 인하하고자 한다면 보편성이라는 것이 갖춰져야 되고 국내외적으로 법이나 또는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말 없이 못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네 번째로는 이제 회원국의 주권과 독립성이 좀 이렇게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엔 성소수자 인권을 파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과정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이유로 이 결의안을 반대한 국가들이 사실 찬성한 국가들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원래 찬성이 84고 반대가 77인데 기권한 국가가 16국가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찬성자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서구 사회의 가치를 제3세계나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 나라의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문화 제국주의적인 그런 행태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서구 사회의 경제 원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경제 원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반대를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 평화나 그 인권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각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자라는 유엔 취지에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엔 시스템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쳐보시면 알겠지만 유엔 딱 치면은 관료주의, 너무 비대하다,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수자 문제만 해도 유엔에서 제가 저는 이제 인권이사회하고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님하고 자유권위원회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유엔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사회이사회, 지역 커미션들이라든지 유네스코, 그리고 WHO, UNDP, UNAID 이런 모든 국가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배고프고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한테 갈 돈이 사실 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들을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자기 나라에는 사실 다른 인권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인권 침해 문제가. 남은 거는 성소수자 문제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가 4, 5년 만에 한 번씩 이 유니버셜 피리어드 리뷰를 해서 보고할 때도 이 선진국가는 다른 인권 문제가 없어서 이 문제만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권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경 쓸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유엔이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반복적으로 겹치기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 중요도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권하고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유엔의 이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이라는 사람까지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이분이 각 나라를 돌아다니는 선진국 같은 나라,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데 많이 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굉장히 편향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다가 내면은 이게 정말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서인 것처럼 이제 오해를 받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이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좀 반영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단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입법 상업 행정부가 사실 문제의식이 좀 부족해요. 좀 놀랐는데 저희가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거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의원분들이 법안 내용이 잘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 법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이 없이 그냥 인권, 차별금지 이런 좋은 말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어 이름을 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나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 차원에서 좀 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특히나 이 문제가 우리 차세대를 세우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성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결론은 유엔이 일단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많고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위를 존중하고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참여할 때 저희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국제사회 공간과 합의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거나 동조를 해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에 오시면은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엔 회원국가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우리와 비슷한 반동성애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사실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선진국 일변도로 이 주도되고 있는 이 국제기구를 진짜 공평하고 평등하고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기구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